저희 딱 공교롭게도 회계사 뛰어넘기 2권 우리 하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진. 네, 첫 번째 질문은 그 전쟁인데도 법을 지킬 거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 책 중에 중간에서 전쟁에서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전쟁은 되게 그 혼란스럽고 그 인권이 다 무시되고 막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헌법인데 이 헌법이 무너져가지고 막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러는데 다른 법들이 지켜지면 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다 어기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냥 헌법은 그래도 지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지석 원님? 어차피 제가 이걸 지키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지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저도 안 지키고 그냥 최대한 이익을 취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윤지석 투님? 나라가 있어야 법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법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있어야지 그러면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을 지켜서 나라가 없어지면은 그 법이 무슨 소용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법을 안 지키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네, 뭐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이 가장 최고였던 그런 폭력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법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전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국내에 적용되는 법이 지켜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국제법이 준수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전쟁은 한다 하더라도 또는 뭐 친구들끼리 싸움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법은 지켜야 하듯이 지금 예를 들면 뭐 독가스를 살펴하지 않게 돼 있다던가 뭐 최소한 그런 그 교섭 협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그 사람을 터치하면 안 된다던가 아니면 민간인들을 뭐 학살해서는 안 된다던가 뭐 포로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던가 그런 것들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가장 바람직한 상황들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이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제일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인데 저는 르네상스에서 그 변화된 그 시점이나 그런 게 그 원래는 종교나 그런 거에서 지금보다 천국의 삶을 더 생각했는데 그 르네상스 시대로 변하면서 천국의 삶보다 현재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제 역사나 다른 곳에서 봤을 때 거의 좀 신기했어가지고 네, 저랑 가치관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가지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민지석 원님? 그 유럽에서 이제 막 에스파냐 뭐 이런 신성 로마 제국이나 이런 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막 종교 전쟁하고 이러는 파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확히 어떤 시대였는지는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시대가 종교가 막 개입이 되고 나라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막 나라들이 또 만약 많고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완벽하게 이게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되게 읽기는 되게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윤지석 투님? 저는 이 종교전쟁 파트 자체가 5번 저희 기말고사 시험범이기도 하고, 제가 좀 자세히 공부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던 거여서 좀 더 지금 인상이 더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는 이런 제국들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것들은 몽골 제국 징기스칸이 이른바 역참이라는 제도들을 활용해서 지배를 해 나갔던 그런 부분들, 결국은 오늘날로 치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국을 건설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점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우리가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취했던 정책들이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그 다양성, 음, 다른 사람들의 종교라든가 문화들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을 취했다는 것들, 그다음에 또 뭐 세금 같은 경우들을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감면해 줬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들의 그 리더십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공통점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그 점들이 흥미로웠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어, 하진아. 하진아, 마이크 꺼져 있다고. 나간 것 같은데요? 하진아 나갔다고? 저 배터리가 부족해서 전원이 꺼져서 다시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 충전기 연결이 안 돼 있었어. 참 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 어떻게든 해봐. 자, 그럼 하진이 다 한 거야? 네, 저 다 다 했대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하진이가 얘기했던 부분들 얘기 먼저 잠깐 하고 그 나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147쪽에 선생님 전쟁 중에 잠깐 응? 준이가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지금. 누가 준이가 저한테 전화 왜 왔냐고 물어보는데요. 오늘 수업 없대? 모르겠는데요? 준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왜 함이라고 물어봤어요. 너 오늘 수업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전화해서 알려줘. 네. 자, 그래서 책 147쪽 지석 원 폈어? 저 지금 책 없습니다. 지석 원. 읽을까요? 응? 읽을까요? 자, 지석 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 중에는 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 전쟁은 법에 맞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경우를 빼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전쟁을 치르면 안 된다. 인간은 사소한 구실로 때로는 아무런 까닭 없이 무기를 들며 일단 전쟁이 들어서면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 모두 무시해버린다. 국제법은 모든 조건을 따졌을 때 분명히 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느 곳에서나 해를 입혀야 된다고 정했다. 즉, 전쟁은 그 나라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그 나라의 국민에게도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을 치르는 나라의 영토 또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들을 죽여도 된다. 그러나 전쟁과 상관없는 평화로운 지역에서 그들을 죽이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아, 자, 그렇게 돼 있어. 이 전쟁 중에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야? 예? 휘호 흐루티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이 1625년, 그러니까 17세기 초반경에 쓴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스파냐와 네덜란드 사이에 80년 전쟁과 30년 전쟁의 초기 상황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규칙을 떠올리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누구나 지켜야 할 보통법이 있다고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결국은 이러한 그 논의들이 발달해서 오늘 아까 선생님이 몇 가지 소개했던 그런 국제법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포로 교환에 관한 어떤 그러한 법이라던가 전쟁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민간인 학살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뭐 독가스 사용이라던가 뭐 생물학 무기 사용이라던가 이러한 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엄격히 금하고 있어.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강자의 논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곳이 있어서 전쟁 범죄를 심판을 해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전쟁 범죄자들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부에 세워서 그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벌을 가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다만 그것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힘을 갖느냐. 그 법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강제력, 그 법을 안 지켰을 때 누가 그걸 강제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힘,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실은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막강한 어떤 물리적 힘을 구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골룡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쪽 동구 쪽에 어제인가가 그 추모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실 우리 국군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서 저질러진 어떤 그런 일들인데 감옥에 교도소에 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데려다 그냥 무참하게 학살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전에서 바로 이렇게 인근에 충북의 노근이라는 곳이 있는데 영동 지방 노근이라는 데 그것도 이제 미군이 피난 가던 그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공산당이 섞여 있을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이유들 안보상의 이유로 그냥 총을 난사해가지고 노군이 학살했던 그런 사건들 뭐 그 외에도 어쨌든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그 학살이 많이 벌어졌는데 아 그것들이 북한의 인민군들만 그렇게 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국군들도 그러한 일들을 사실은 했던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반성하고 그것도 국가 차원에서 이제 배상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이제 벌어지지 않게 해서 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동안은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금기시되는 일이었어. 국군과 미군은 천사야. 북한, 괴뢰군, 인민군은 당연히 뭐야? 악마야. 우리 천사가 악마를 물리쳐야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런 일들이었고, 빨갱이는 죽여야 마땅한 어떤 그런 일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아,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어떤 그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들 몇 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들을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논쟁이 또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뭐 병원 같은 데를 막 이렇게 폭격을 하면서 거기가 군사시설 폭격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망하게 된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되면서 만약에 이제 전쟁 자체가 우크라이나 승으로 끝난다. 그럼 푸틴이 분명히 그 법정에 쓸 거야. 푸틴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울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아직 막강하고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들이 그냥 이렇게 뭐 유야무야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전쟁 중에도 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특이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전쟁이 갖는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100년 전쟁이니 30년 전쟁이니 이런 전쟁이 갖는 의미가 있었다는데 지석 원이 아까 그 전쟁 관련돼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봤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전쟁이 갖는 전쟁으로 인한 어떤 그런 변화, 의미 어떤 걸 찾을 수 있었어, 지석이? 지석 원 읽으면서 전쟁 얘기했었나요? 응? 뭐라고? 전쟁 얘기를 아까 너가 전쟁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다고 하지 않았어? 뭐 무슨 그 다른 애 아닌가요? 그래? 너야. 지석 아, 틀렸어? 아, 너가 그랬어. 야, 지금 생각났어요. 음, 음. 진짜 말해서 전쟁이 갖는 의미요? 전쟁이 특히 유럽에서 있던 뭐 30년 전쟁이든 100년 전쟁이든 여러 전쟁들이 네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들, 네. 그 부분들에서 그 갖는 의미가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혹시 기억나는 거나 네가 눈여겨본 부분이 있냐고. 분열되어 있는 게 점점 합쳐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합쳐지는 느낌. 네, 점점 막 분열되어 있던 엄청나게 많은 종교하고 이런 데.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결국은 국가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이제 이렇게 뭐 프랑스다, 독일이다, 뭐 이탈리아다 이렇게 국가란 체제로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국가 체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런 전쟁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른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 그러니까 단결하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 내부에 인기가 없으면 전쟁을 일으켜. 그러면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일단 우리끼리 싸움하는 걸 뭐 해야 돼? 멈춰야지. 외부의 적부터 물리쳐야지. 그래서 우리끼리 그렇지. 단결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실제로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인데 가끔 자기의 권력 강화나 이런 걸 위해서 일부러 긴장을 유발시켜.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길 기다려. 도발을 하도록 유도해.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면 내부가 단합되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 인기 떨어지는 걸 만회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나쁜 권력자들이 가끔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부를 결속시키는 그런 힘들을 갖는 것들이 사실이라는 얘기. 또 혹시 전쟁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전쟁들을 쭉 보면서 전쟁이 갖는 의미들 뭐가 있을까? 무역이나 그런 발명의 그런 그 전체적으로 발명이나 뭐 그런 것들이
공유가 많이 되고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런 발전된 문화들이 들어오거나 이를 통해서 발전되는 나라들이 생겨나는 것을 그렇지. 알 수 있어요. 잘 짚었어, 지석이가. 우린 전쟁하면 주로 이제 파괴를 많이 생각을 해. 근데 전쟁이 의외로 생산적인 부분이 있더라라는 얘기.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전쟁은 사실은 총력전이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에너지 역량들이 다 전쟁에게 쏠린다는 얘기예요. 뭐그 과정에서 어쨌든 과학기술도 발달한 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군사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어쨌든 전쟁 중에 뭐 쉽게 말하면 통조림 이런 게 왜 발전했냐는 얘기야. 군인들 뭐 하기 위해서? 그 식량, 그런 응. 것들에서 그런 통조림 같은 게 발전되고, 그런 통조림이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민간에게도 널리 뭐 하게 되는 거야? 퍼지게 되는 거야. 뭐 전쟁에서 무슨 뭐 자동차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 군용 차량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민간의 어떤 그런 기술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뭐 쓰는 GPS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이니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뭐야? 군사와 관련된 군대와 관련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전쟁이 결코 뭐 그렇다고 전쟁을 하자고 하는 얘기 아니야. 전쟁을 지지하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뜻하지 않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결과물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 지석도가 잘 얘기했는데 전쟁은 결국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의 대결이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의 군인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문화가 결국은 서로 합쳐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전해진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이제 어쨌든 몽골이 이쪽 치고 들어감으로써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문화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게 되는 전달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와 관련돼서 또 하나 예를 들면 고춧가루, 원래 고춧가루요. 고춧가루? 임진왜란 때, 고춧가루? 네, 임진왜란 때 전쟁. 그렇지. 그렇지. 전래되고 어쨌든 전달되는 그런 과정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이동이야, 사람. 사람과 문화의 이동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물리학이 가장 발달됐던 나라는 독일이야. 근데 전쟁이 나니까 독일의 과학자나 특히 유태인들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옮겨가? 미국으로 미국. 와서 미국의 과학이 발달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또는 종교 전쟁 와중에 자기들 나라가 불안정하니까 뭐야? 다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로 옮겨가서 네덜란드가 부흥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얘기. 또는 뭐 전쟁 중에 어쨌든 위험하잖아. 그 전쟁 일어나는 곳들은. 그러면 그 일련의 어떤 그런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서 그곳의 문화가 꽃피게 되는. 만약에 전쟁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옮겨갈 이유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순위가 바뀌다, 순위가. 무슨 말이야? 전쟁으로 인해서 순위가 바뀐다는 게. 나라 서열 이런 거요? 그러니까 서열 순위가 바뀐다는 거.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음, 이기는 나라하고 지는 나라가 무조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음, 뭐 지는 나라는 국제적으로 그 이 전쟁에 의한 피해 보상을 다 해야 되니까 음.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이 국제적 위상도 훨씬 낮아지고 그러면 무역이나 그런 것도 진 나라에 대해서는 활발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 그 피해 보상도 굉장히 비용이 경제적으로 막대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진국이었어도 한순간에 되게 후진국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전쟁으로 인해서 그 역관계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요동치게 되는, 변화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준이가 얘기한 대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패한 나라는 당연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지. 그러면 승자는 승승장구하느냐? 그것만은 또 아니라는 거야. 왜? 왜 승자가 승승장구하지 못해? 결국에 이 전쟁을 통해서 자원이나 물자, 뭐 인적 자원, 뭐 이런 것들 다 잃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의 지석원, 손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석원. 뭔가 지성이 말대로 그냥 폭력전 해가지고 이겼어도 다 그냥 다 싹 다 사라졌으니까. 음. 승자 역시 많은 전쟁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출혈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은 어떤 그런 성과가 더 큰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더 지배력을 이렇게 확대한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간 경우는 그 나라의 지위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제3국, 다른 나라가 뜻하지 않게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부지리. 하진이, 어부지리가 뭐야? 어, 알았는데 까먹었어. 준이,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음, 그 어떤 보상이나 그런 거를 얻은 경우. 그렇지. 둘이 싸우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뭐해? 이익을 보는 경우. 그거 어, 그거 일화가 뭐였죠? 그 새 도새인가? 그 그게 어부의, 조개를 그렇지. 그러니까 조개를 먹으려고 하는데 음, 조개가 딱 들어갔을 때 조개가 딱 입을 닫아가지고 그 새도 못 먹고 조개도 음, 못 받아먹는 이렇게 대치 상황에서 음, 어부가 와서 둘 다 잡아갔다라는. 그렇지. 네, 네, 지석이가 그 네. 고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게 바로 이렇게 어부지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유럽이 제일 잘 나갔어. 과거에. 미국은 그냥 유럽의 식민지일 뿐이었어. 어? 아주 그냥 후진 나라였다는 거야. 초반기에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에선 전쟁을 하지 않았잖아. 그죠. 유럽에서 전쟁했잖아. 미국은 처음에 입장은 이기는 편, 우리 편이었어. 양쪽에 다 무기 팔아먹고 막 그랬단 말이야. 거기 생산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유럽은 서로 싸우느라고 힘이 빠지고, 미국은 장사해갖고 뭐해? 돈 벌고. 그러면서 미국이 더 이제 뭐해? 부흥해진 어떤 그러한 그 역전되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는 거야. 제2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 중에 일본, 네. 원자폭탄 두 방이나 맞고 완전 나라 쫄딱 망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쫄딱 망하는 줄 알았던, 6.25 때 어, 그 무기 일본이 팔았어. 어떻게 해서 부흥하게 됐느냐. 6.25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니까, 그 한반도에 6.25 전쟁 벌어질 때 바로 일본이 자기들의 부흥의 계기로 삼은 거야. 어떤 집에 불났어.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그런데 불난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은 해피해. 왜? 응? 생필품 살려고 사람들이 뭐라고? 막 뭐 먹고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불나면. 불난 집에서 뭐 사람들 끌어오고 사람들 엄청 많이 몰릴 거 아니야.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앞에 편의점에서 뭐 사 먹을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는 편의점 사장님은 그날 뭐야? 장사가 대박 나는 거야. 이렇게 늘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일들이라는 것들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같이 있고 또 그림자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빛도 함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다면적 이해를 할 수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2등. 저요. 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저희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는 많은 종교들이 나오잖아요. 뭐 간단하게 불교, 힌두교, 뭐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뭐 기독교 중에서는 뭐 가톨릭, 뭐 칼뱅, 뭐 루터 뭐 이렇게 이렇게 여러 그 종교가 나오는데 이런 종교 중에서 혹시나 만약 자기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종교를 믿을 건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많은 종교들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그러한 뭐 나라나 뭐 시대적 배경 같은 걸 제외하고 그런 종교의 특성만 본다면은 그래도 저는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칼뱅파가 가장 믿고 싶은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가톨릭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제한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칼뱅파가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가장 제가 생각하는 뭔가 기본 상식에 좀 가까운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칼뱅파를 믿는 게 낫다고 좀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진희 씨? 저는 가장 유명한 교인, 크리스트 앤 가톨릭교 정를 믿고 싶은데, 일단은 그 가톨릭교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신앙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데 되게 교회가 많기 때문에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이 가톨릭교의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가톨릭교를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어, 굉장히 그래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 가지고 되게 확신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어, 가톨릭교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성님? 저는 종교를 가지는 건 별로 싫고요. 그 이유는 그, 그 끊임없이 뭔가를 믿는다는 게 뭐 어떨 때 의지가 될 수도 있지만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종교를 가지는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진님? 저도 일단 갖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전 한 번 무언가에 빠지면 그게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한 달 이상은 못 가거든요. 근데 종교도 솔직히 제가 그 하루 종일 그 똑같은 종교를 믿는다는 게 전 매일매일 바뀌고 솔직히 매일매일 까먹는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거는 제한이 많이 돼서 그냥 하루 만에 때려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일단은 지석이가 칼뱅파를 믿겠다, 칼뱅교를 믿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석이가 칼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아마 지석이는 칼뱅교의 쌤 생각에는 적응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음,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가장 뿌리가 되는 것들이 이른바 음, 유대교는 민족 종교입니다. 유태인들이 믿는 종교.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구? 하느님, 하나님.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민사상,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는 자기들을 뭐 해줄 거다? 구해줄 구원해 것. 줄 거다라고 우와, 믿는 게 메시아 네. 사상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보통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바로 유대교의 어떤 그런 역사야. 사실은 구약 성경 거의 대부분이 유태인들의 역사책인 것,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그건 민족 종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바알신이라던가 여러 신을 믿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는 하나님 또는 야훼라고 불리는 유일신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누가 출현? 누가 나와? 누가 태어나? 3년 전에요? 2000년 전에 예수. 예수가 태어나. 아,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갑자기 아주 복잡해져. 자,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그 예수가 바로 뭐야?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뭐라고 그래? 너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네가 무슨 메시아야. 신을 모독하지 마. 이러면서 예수를 뭐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 박았어? 죽인다는 얘기지. 네. 응? 그러면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를 믿는 무리와 아니다. 예수는 아니다. 라고 믿지 않는. 그래서 그 기존의 유대교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무슨 교라고 그래?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트교. 그 크리스트교가 바로 오늘날의 뭐야? 카톨릭이야, 카톨릭. 우리말로는 천주교. 그래서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지금도 로마 안에 바티칸 시국 있지. 바티칸 시국 교황청. 그래서 모든 카톨릭,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미사를 드리지, 천주교. 요게 이제 카톨릭교예요. 그래서 그 카톨릭교가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중세, 종교의 시대를 지배를 하는, 그러면서 전 유럽, 거의 모든 유럽을 휩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카톨릭 신앙인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냥 소수, 민족의 종교일 뿐이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가 니들이 뭐 했다는 거야.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니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미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기본 정서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그
카톨릭의 어떤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이 누구야? 그 다음에 루터. 빨리? 아, 루터. 루터. 아, 루터라는 루튼. 인물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려면 카톨릭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런 말 있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즉 음. 힘이 세면 꼭 뭐 한다? 부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무슨 사건?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야? 면벌부 그렇지. 판매. 면벌부 또는 바로 면죄부 사건이. 면벌부 면죄부를 발행한 이유가 뭐야? 돈 벌려. 돈 왜 벌려고. 돈 벌어야 됐었는데? 아, 그 그때 그 십자군 전쟁 전쟁 때문에 때문에 뭐 물론 그게 십자군 전쟁도 나중에 있겠지만 예정. 십자군 전쟁보다 더 큰 이유는 멋진 성당 지으려고. 아, 응? 아,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가면 성당 투어야. 어? 멋진 성당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멋진 성당이 그냥 지어지겠냐고. 어? 그 성당을 좋게 말하면 신에게 자기가 좋은 성당을 지어서 바치는 거야. 신앙의 표현이야, 좋게 말하면. 응? 근데 나쁘게 말하면 교만이고, 뭐 과시고, 그러면서 어쨌든 민중들의 피땀이고, 고열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교황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부정, 뭐 스캔들, 심지어는 무슨 미성년자 대상으로 무슨 동성애, 뭐 등등 성추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면벌부 또는 면죄부. 면벌부, 면죄부가 뭐야, 하지는? 그, 그, 지석도 그 팔찌나 그런 거예요. 면벌부 면제부가 뭐냐고. 그, 그 하느님, 이걸 차면 하느님이 응. 응. 이걸 지석도 뭐야? 그러니까 이 면벌부 면제부가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냥 직접 만든 건데 응. 이 면벌과 면제부가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그리고 이 면제부가 있으면은 이런 벌 같은 것도 받지 않는다라는 그렇지. 목적에서 나온 돈 주고 천국 가는 티켓 사라는 거야. 그죠? 네가 돈 내면 천국 간다는 거야. 돈 내면 잘못했던 거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거 없어진다는 거야. 면한다. 벌을 면한다. 면벌부. 면죄부. 죄를 뭐 한다? 면한다. 사해준다. 근데 그게 뭐해? 돈 내면. 그 전에 성경이 가르침은 회개하면이야. 회개하면.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예수의 뜻대로 살면, 아니면 뭐 선행을 베풀면,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하면? 돈 내면 돈은 없어진다, 돈 내면. 거기다 플러스 이미 죽은 사람도 심지어는 지옥 가 있는데, 야, 너네 할아버지 지금 지옥 가 있는데 네가 돈 1억만 내면 너네 할아버지 지옥에서 지금 바로 천국으로 이사.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부분들. 그래서 그거를 누가 비판해? 루터 루터. 루터가 비판을 해. 루터가 비판을 하면서 바로 뭐가 일어나? 응. 종교 종교개혁? 개혁이 일어나요. 종교 개혁. 종교개혁.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카톨릭의 잘못을 꾸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카톨릭이 잘못을 꾸짖으면서 카톨릭을 아예 뭐 하자? 없애자. 혁명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들자. 그게 바로 개신교야. 개가 고칠 개자. 신이 새로우시자. 고쳐서 새롭게 만든 종교가 개신교. 신교. 줄여서 신교. 근데 카톨릭이 비록 잘못한 거 맞아 인정.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없앨 필요는 없어. 그냥 리모델링만 하자. 잘못된 거 고치고 그냥 그대로 쓰자. 그래서 그게 오늘날의 카톨릭 그대로 이어지면서 그걸 우리가 뭐야? 옛날부터 있었다고 해서 구교. 됐니? 그래서 구교와 신교 사이에 뭐가 일어나? 갈등. 전쟁이 일어나. 갈등, 전쟁이 일어나 심지어는. 근데 그 구교와 신교 사이의 종교 전쟁이 거기다 플러스 뭐? 권력자들, 왕과 관련되어서 기존의 왕들은 누구랑 주로 손을 잡냐면 구교랑 손을 잡아. 기존 전통적인 카톨릭과 손을 잡아. 반면에 이른바 민주파, 신흥 부르주아지들, 신흥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랑 손을 잡아? 신교랑 손을 잡아. 그러면서 기존의 질서를 뭐 하고 싶은 거야? 뒤에 엎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기들의 기회를 얻는 거야. 왜? 자, 주석 원이 대대로 잘 사는 귀족 집안이었단 말이야. 근데 준이는 집안이 귀족 집안이 아니야. 근데 장사해서 돈을 벌었어. 부자가 됐어.
근데 또 지석 와는 뭐해? 준이를 아주 개무시해. 어? 어디 신분도 낮은 것이, 어디 혈통도 안 좋은 것이. 그 준이가 처음에는 처음엔 내가 돈도 없고 뭐 하고 있으니까는 깨갱 했었는데 이제 나 돈 많은데 저게 막 저게 하네 깔보네. 기분 나쁘단 얘기야. 근데 기존의 질서 속에서는 준이가 뭐해? 에헴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준이는 이 질서를 뭐 해야 돼? 엎어버려야 돼. 네, 깨버려야 돼. 네, 그게 바로 신교하고 그래서 준이가 이해관계가 맞은 거야. 그래서 손을 잡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신교의 바람이 불어서 신교의 세력이 넓어지려는 것과 그걸 뭐 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과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신교를 중심으로 믿는 나라들, 국교를 중심으로 믿는 곳들 하면서 그거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국가의 탄생이라는 식으로 연결되어 가는 어떤 그런 맥락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따로따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함께 벌어진 어떤 그런 맥락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신교가 다시 이제 뭐야? 루터교, 또 칼뱅교, 또 나중에 뭐 요한 웨슬리가 제기한 감리교, 무슨 뭐 성결교 이런 식으로 그 신교 안에 교파가 뭐해? 여러 나뉘더란 얘기야.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칼뱅이야, 칼뱅. 칼뱅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믿는 게 오늘날의 장로교야, 장로교. 그 신교 중에 개신교 중에 장로교가 있어, 장로교. 또 장로교 안에도 다시 이제 뭐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뭐 예수교 장로 안에도 무슨 합동측, 통합측 막 이렇게 나뉘어. 근데 그것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고, 근데 이거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뭐도 마찬가지야?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왜 순위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고 막 그 안에 또 다시 여러 파가 나뉘는 것처럼 음, 그렇게 돼. 나뉘어 사실은. 뭐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기본 줄기는 같은데 그 안에 가지에서 이제 의견이 서로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그럼 좀 나뉘는 거야.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제 칼뱅교를 봐야 되는데 왜 쌤이 지석이가 칼뱅교에 대해서 맞지 않을 거라고 했냐면 맞는 거였어. 자, 칼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돈과 관련된 부분, 돈, 네, 돈. 그 전에 종교에서는 다른 그 루터교 뭐 이런 데서는 돈에 뭐 하지 말아라? 양육당하지 마라. 목숨 걸지 말아라. 돈을 아, 추구하지 말아라. 오히려 뭐야 면제부, 면벌부 이런 것들이 다 돈 때문에 생겨난 일이잖아. 검소하게, 검약하게 살아라. 검약하게 살아라. 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어. 근데 칼뱅은 뭐래? 활뱅은 자기 일에 가장 그 최선을 어, 다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그렇지. 지름길이다. 네가 돈을 잘 벌어? 그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뭐라는 거야? 징표라는 거야. 그래서 너의 능력을 발휘해서 돈 많이 벌라는 거야. 누가 좋아하겠어? 항공업자들. 당사자들. 상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그래서 칼뱅 박수하고 내가 돈 버는 게 그동안은 부끄러운 일이었어. 종교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 야, 바알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이 바로 물질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황금 소가지 만들어 가지고 막 숭배하고 경배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거에 빠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돈 버는 게 뭐 한 거다? 떳떳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은 일이다. 라고 하니 이게 상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그 손을 잡은 거지. 자, 근데 선생님, 어,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근데 왜 쌤이 지석이가 맞지 않냐 했냐? 근데 그 칼뱅은 상당히 원리 원칙적이야.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를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엄격하게 따라야 돼. 그런 점에서 지석 2가 좀 자유로운 인생이라면 그 칼뱅의 그 엄숙주의, 그리고 그 원칙주의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하게 느낄 거야? 답답하게 느끼겠지, 답답하게. 어? 그래서 지석이가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원리 원칙 중요시 여기고요. 저 그냥 딱딱 맞게 정해진 대로 사는 거 저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경건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지석이가 칼뱅을 저기 뭐야 이 맞다고 하면 선생님이 동의.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지석이가 가끔 보니까 이게 자유로운 영혼이야. 저 영혼이. 근데 과연 지석 2가 뭐야 칼뱅이즘에서 이게 과연 이렇게 살아남을까?
그 엄격한 법률 체계를 이렇게 하고 뭐 그랬던 거야. 그 칼뱅이즘이 사실은. 어? 그래서 오늘날도 그 기독교 장로의 뭐이 장로교가 상당히 좀 뭐야? 보수적인 어떤 그런 색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종교 종파마다 그런 분위기가 좀 뭐한 거야?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칼뱅이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자본주의가 발달하는데 자본주의 기독교가 발달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미쳤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예수가 이렇게 가. 그러다가 그로부터 약 몇백 년, 한 600년 정도 후에 저기 중동 지방에서 누가 나타나? 아, 무함마드. 그렇지. 어, 실제로 무함마드가 나타나. 그 무함마드가 바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누구야? 이슬람 알라신? 그 신이 하나님이야. 암, 아, 다 같은 하나님이야. 근데 다만 아랍어로 하나님을 뭐라 불러? 알라라 알라. 불러, 알라. 음, 우리는 하나님. 아랍어로 알라. 그다음에 뭐 그 영어로 뭐 God.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우리 다 같은 존재야. 부르는 이름만 다른 거야. 근데 그 이슬람의 바로 마호멧이 하면서 마호멧이 바로 자기가 신의 뜻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마호멧은 예수도 인정해. 다만 예수를 자기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음? 그러면서 이슬람을 창시했어. 그래서 그 이슬람이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뭐해? 확장시켜 나가더라. 그러면서 그 이슬람하고 그 참 묘한 부분이에요. 이슬람하고 원래 유대교, 그리스도교 다 뭐야 사실은 하나님을 다 같이 믿는 그런 종교야. 근데 왜 그렇게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슬람이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바로 그리스도교하고 뭐 한다는 거야? 대결을 펼치게 됐다라는 얘기. 그래서 아까 준이가 얘기했나? 그 십자군 전쟁이 뭐야? 그 이슬람 쪽이 응,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나서 그 응, 교황이 이제 응, 이 이스라엘 성지를 되찾아야 한다면서 막 응. 그, 이시, 그, 크리, 그 카톨릭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막 거기 이스라엘 쪽에 막 사람들 보내가지고 전쟁을 한 건데 그게 이제 1차 때는 그 목적으로 됐는데 2차 넘어가고서부터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이제 뭐 민간인들의 돈을 착취하거나 그런 용도로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목적이 완전 변질돼 버리는 그런 전쟁이죠. 그렇지. 지금 준이가 잘 얘기하고 있네. 바로 그 십자군 전쟁의 초 출발은 바로 종교 전쟁이었어. 어? 우리의 성질을 이슬람에게 빼앗긴 우리의 성질을 뭐 하겠다? 회복하겠다. 자존심을 되찾겠다. 라고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슬람 진영과 카톨릭 진영 사이에 그런 대결이었는데 근데 거기에는 바로 또 누가 끼냐면 상인들이 껴, 상인들이. 왜? 왜 상인들이 껴? 이득을 거기에 보니까 상인들이 낀 이유가 뭐야? 지사가 뭐라고? 돈 이득을 벌려고요. 무슨 이득을 보니까요. 보는데? 상인들이 왜 이득을 보는데? 쭉 그 가서 다른 갖고 나라 와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지사원 뭐, 여기 다른 나라 쭉 가가지고 거기 갖고 와서 여기다 갖다 팔면 돈 많이 버니까. 음. 자, 원래 유럽의 상인들이 인도 쪽, 동남아시아 쪽에 뭘 가져다가 여기가 뭐 향신료, 향신료네. 향신료를 가져다가 큰 돈을 벌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누구에 의해 막혀? 이슬람 세력에 이슬람. 의해서 그 동남아시아에서 갖고 오던 그 최단 루트가 막혀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이슬람을 뭐 해주면 쳐주면 다시 그 자기들이 그 교역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되찾아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뒷돈을 댄 거야, 뒷돈을. 돈을 댐으로써 야, 니들이 가서 좀 싸워. 쟤들 좀 뭐, 쉽게 말하면 조폭들이 막 가서 무슨 뭐 영업권 전쟁을 해. 막 나이트클럽 여기를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보면 그 뒤에서 어떤 사장이 뭐 하는 거야? 돈 되는 거야. 저기 하진 나이트가 잘 된단 말이야.
그리고 지성 나이트가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 지성 나이트 사장이 준이한테 돈 주면서 야, 너 하진 나이트 가서 뭐해? 깨 부셔. 꼭 준이가 가서 하진 나이트 깨 부셔버리면 그 손님들이 다 지성 나이트 올 거 아니야. 이해가? 어? 그런 거야,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준이가 말했던 대로 그 종교, 그 전쟁의 성격이 뭐 돼버렸다? 변질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복합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또 그런 어떤 그런 십자군 전쟁이라던가, 그것도 이제 이슬람 세력들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인 것도 볼 수 있고. 자, 이 이슬람 세력이 동쪽으로는, 아니, 서쪽으로는 그렇게 그리스도교와 맞붙어. 근데 이슬람 세력들이 동쪽으로는 어디로 진출하냐면 인도 쪽으로 진출해. 근데 인도는 원래 뭘 믿어? 힌두예요. 힌두교를 믿어, 힌두교. 힌두교 자체가 인도교라는 뜻이야.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 사람들의 뭐야? 민족 신앙이야. 인도 사람들 민족이었던 그런 신앙들인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인도라는 곳들이 이슬람 세력이 와가지고 거기를 무굴 제국. 그래서 그 인도의 가장 그 자랑거리가 뭐야? 건축물. 어? 잠깐만. 타지말, 타지말. 타지말, 타지말, 타지말. 타지말. 타지말이 뭐야, 그게? 용도가. 하진이. 그건 안 해, 그거. 무덤 하지만 아닌가요? 아, 타지말의 용도가 뭐야, 용도가? 무덤 아닌가요? 아니, 글쎄, 지석씨 지금 아, 자, 수행이 타지말 보고 처음에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냐면, 겉으로 보면 그 당연히 뭐처럼 보여? 왕궁. 왕궁, 궁전. 궁전처럼 보이지. 그것은 궁전인 근데 줄 알았어. 근데 타지말 갔는데 그게 궁전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무덤. 무덤. 무덤이라는 거야. 그래서 헐, 엄청나게 놀랐던.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타지말. 그런 것들이 다 무굴 제국 시대의 그런 흔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라는 나라가 원래는 인도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한 나라였어. 근데 음? 지금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 나라로 뭐 한 거야? 쪼개진 거야. 그 쪼개진 이유가 뭐야? 인도, 파키스탄, 그, 방글라데시 쪼개진 이유가 아니, 종교 때문에. 종교, 종교 때문에. 거기가 어디의 식민지였어? 인도가? 영국이요. 나중에 나오는 게 있지만 영국의 식민지였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된단 말이야. 독립하게 되는데 바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분리 독립하겠다. 라고 하면서 파키스탄. 근데 원래 파키스탄이 양쪽, 파키스탄이 왼쪽에 있고 방글라데시가 오른쪽에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 동파키스탄이 나중에 이제 뭐야?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하게 돼. 그런 점에서 그래서 지금도 파키스탄과 인도는 엄청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파키스탄은 이슬람을 믿고 인도는 힌두교를 믿고, 그리고 물론 인도에서 또 이게 불교가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불교는 인도에서는 소수파야, 소수파.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인도에서 제일 많은 건 힌두교 1등, 2등이 이슬람교 여전히. 그 다음에 3등이 불교, 뭐 기독교, 뭐 이런 세력들이 소수 바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어떤 그러면 종교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여러 종교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종교에 의한 어떤 그런 정체성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강했던 과거에는. 그리고 그 중세 그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 종교로 인해서 사실 상당하게 이제 뭐야? 전쟁이라든가 세력 간의 갈등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입니다. 지속 2 끝났어? 네. 지속 1. 네, 저는 조금 좀 가볍게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막 엄청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 만약 이쪽에 막 절대 군주정, 뒤쪽에 유럽의 절대 군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그 엄청나게 강한 권력을 가진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진 왕이 된다면 나는 내 일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나랏일 던져놓고 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머리 아프기 때문에 뭐 나란 일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맨날 파티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지성이? 저도 정경처럼, 뭐, 자랑은 뭐, 동생한테 뭐, 따라 물려주고, 벽구다치러, 네,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네. 준이? 또 너무 놀면 욕을 먹으니까
아, 그러니까 일은 무슨 걸 두고 뭐가 가라니까? 사는 구분을 하기에 일은 일대로 하고 또 노는 건 노는 거대로 하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일단 야, 욕도 안 먹을 거여서 혼자 조용히 호화롭게 살 것 같아요. 선생님? 자, 그래서 지금 지석이나 원투나 하진이 같이 욕 안 먹게 조용히 살고 뭐 맡겨놓고 뭐 할 거면 임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 네, 많으면 그래서 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군주를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임금하면 절대 권력, 절대 군주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군주들이 임금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게 특히 유럽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야. 어? 그 전에 임금이 있는데, 자, 우리가 봉건제, 중세 봉건제라고 얘기해. 준이, 봉건제가 뭐야? 아, 그러니까 왕이 또 군주들이나 아니면 성직자들한테 땅을 물려주고, 그다음 음, 그 성직자들이나 군주들은 또 그 기사들을 또 거기 기사들한테 또 월급이나 그런 걸 주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또 장원이라는 곳 안에서 또 아까 또 이제 백성들이 사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봉건 영주라고 얘기하는데 왕이 있는데 봉건 영주들에게 조금 아까 말했던 장원이라고 하는 땅을 영지, 땅을 이렇게 띄워줘. 계약을 맺는 거야. 내가 이 땅 줄게. 대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네가 군대를 갖고 와서 나를 뭐 해줘? 지켜줘. 나하고 계약 관계를 맺는 거야. 그러면 영주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월급 주고 데리고 있는 기사들을 파견해서 그 왕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위에서 받은 이 소유권, 그 영지에서 나는 영지를 다시 농노들에게 나눠주고, 어? 반띵, 5대5로 나눠 먹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장원 안에서는 영주가 작은 왕이나 마찬가지인 것들을 볼 수 있지. 자, 거기서 이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둘 수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권력이 있으려면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권력이 있으면 뭐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될까? 돈이요. 돈, 또 군사력? 군대, 뭐? 이해심. 군대. 군대. 돈과 군대가 있어야 돼. 하나 더 얘기하려면 관료, 행정력. 자기 말을 듣고 자기 말에 따라서 손발에 대해 움직일. 그러다가 말하는 놈들은 군대 데려가서 뭐해? 때려 부셔야 해. 그거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절대 군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에 그런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자기 밑에 그런 관료들이 없었어, 별로. 그 다음에 자기의 직할 군대도 별로 뭐였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무슨 일 있을 때만 이렇게 뭐야? 데려다가 뭘 한 거지? 이른바 상비군. 상비군이 뭐야? 그 그 전투나 누구예요? 그런 거에 대비하는 군대. 지속원 상비군이 뭐야? 직업군인들. 어? 직업군인들. 직업군이. 항상 어, 준비된 군대. 그 군인이 직업인 거야. 그래서 걔들은 늘 총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상비군이 별로 없었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야, 나 이번에 하진이랑 전쟁 되겠어. 뭐야? 그냥 하진이하고 전쟁해. 그게 끝났으면 각자 또 자기들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야? 농사 짓고 일하는 거야. 그러다가 전쟁 나면 또 뭐해? 전쟁 할 것 같으면 뭐야? 이런단 말이야. 그래갖고 뭐 제대로 되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스포츠도 똑같은 거야. 그냥 평소에는 학생이었다가 야 월드컵 한대. 야 우리 모여갖고 연습해갖고 월드컵 때 나가자. 요런 팀하고 맨날 밥 먹고 뭐만 하는 팀하고 축구만 하는 팀하고 당연히 축구만 하는 팀이 뭐해? 더 실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크지. 그런 것처럼 이른바 상비군. 근데 문제는 상비군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다 또 뭐가 필요해? 돈? 돈이 필요하지. 그 상비군들 먹여 살려야지 월급 줘야 되지. 그럼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끌어올 거냐는 얘기지. 결국 그것들이 국민들에게서 세금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또 세금을 거두려면 관료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진 것들이 바로 뭐라는 거야? 절대 군주. 그 절대 군주라는 것들. 이른바 제일 유명한 절대 군주가 누구야? 루이 14세. 혹시 프랑스의 루이 14세, 아, 지미 국가다라고 얘기했던,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어떤 그런 사람들. 근데 그렇지 못한 어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전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누구에게? 돈 많은 부자들에게 뭐 한다는 거야? 돈 좀 빌려주세요. 근데 그 돈 빌려주는 게 공짜인가? 어? 아니지. 그다음에 뭐 세금 걷고 이러면서 이제 반발하고 그러면서 왕의 권력이 휘청 걸리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로 넘어가는 거야? 민주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그 맥락을 밝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군주가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 건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잘 볼 필요가 있고 선생님이 지금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대한 제국을 이룬 그런 왕들이 보면 그 시스템을 갖춰서 자기가 직할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뭐해? 총독을 보내서 대- 대리 통치하는데 그 다음에 음, 아예 아무것도 안 보내고 그냥 뭐만 조공이나 이런 것만 받는 곳 이런 식으로 그 중요도에 따라서 뭐 한다는 거야? 분리 대응한다는 거야. 즉 나중에 지속 2가 그냥 1인 기업 할 때는 아무 자기 혼자 다 하는 거니까 뭐 직원 10명 있어도 네가 그냥 직원 10명 다 시켜서 하면 돼. 그 나중에 직원이 100명, 1000명, 만 명, 10만 명이 늘어난다 했을 때 자기 혼자 그걸 다 커버할 수가 없죠.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지석원이 무슨 뭐 큐브를 막 잘해가지고 큐브 교실을 열어. 근데 지석원이 큐브 교실을 혼자서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은 뭐야? 제한적이잖아. 그럴 때 이제 그 큐브 교실을 여는데 체인으로 여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준이가 저도 큐브 교실 열래. 그러면 그래? 너 그러면 저기만 내. 그 뭐야? 로열티만 내. 그럼 지석 큐브 교실 해갖고 내가 노하우하고 뭐 알릴 테니까 네가 그러면 버는 돈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나한테 내. 이런 계약 관계를 맺어갖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석 원이 그게 아니라 준이, 하진이, 지석이를 직원으로 뽑아가지고 네가 큐브를 한 다음에 내가 너희한테 또 월급 줄게. 그리고서 직영점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월급 빼고 네가 다 뭐야 갖는 방법들도 있더란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할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 직영과 프랜차이즈를 뭐 할 거냐, 섞을 거냐. 이게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조직을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효과적인 건가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역사 속에서 보면 국가 경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결국은 이런 조직을 어떻게 하면 뭐 할 것이냐, 잘할 것인가. 또 그런 조직이 어떻게 해야 잘 굴러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 공부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이러한 것들이 단지 그냥 그 정치, 그날 그 당시 그 나라의 역사 여기에 국한된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또는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학급 운영에 이런 부분들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거냐 그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볼 수 있는 힘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역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석 원도 다 했어? 다 했다고? 준이. 어,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여러분은 산업혁명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삶을 할 수가 있고,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산업혁명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부분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이 산업혁명에서 제외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대표적으로 흑인들이 어, 그냥 끌려가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평생 노예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음, 저는 일단은 기술의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절대로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지금의 삶을 만들어줬으니까 좋게 생각하지만 다른 또 이제 우리가 또 미래에 또 뭐 5차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더 N차 산업혁명이 점점 더 일어날 텐데 그때에는 이런
피해자들이 생겨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석투님? 아, 네. 이런 산업혁명 같은 게,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삶을 만들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윤리적인 발전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산업혁명이 좀 더 지금처럼 뭔가 윤리적으로 약간 어느 정도의 발전도 그러한 네, 기본적인 인권이나 뭐 윤리적인 뭐 이런 걸 지켜서 좀 발전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석원님?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는 전에는 막 뭐 자연재해 이런 것도 속수무책이고 그냥 뭐 해 지면은 자고 해 뜨면 나와서 일하고 이런 삶의 반복이었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기술들 발달하고 사람들의 편의 이런 게 훨씬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라는 것도 이제 밤 시간도 전에 비해 이제 막 쓸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증가했고 그래서 산업혁명의 영향은 되게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정석을 풀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진님? 아, 전 산업혁명이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는 건 산업혁명 때문이기 때문에 좋지만 과정은 많은 사람이 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전보단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선생님? 자, 또 준이가 지금 이 책에서 산업혁명 얘기를 해서 쌤이 좀 당황했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유럽 계몽주의 시대까지를 범위로 하고 있는데 산업혁명은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2권이 아니라 아마도 3권에서 산업혁명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 같은데 준이가 왜 산업혁명 이야기를 여기 2권에서 하고 있나라는 부분들에서 준이가 착각을 했나라는 부분이 한 부분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이 책에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책에서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 그 유럽에서 음.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이 책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각무역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삼각무역. 기억나? 삼각무역. 기억나? 안 나? 네. 삼각무역이 뭐야? 여기 그 세 나라가 서로 음. 교역하는 거죠. 세 나라, 두 나라가 아니고 세 이 나라. 책에서 삼각무역이 어떻게 나오냐고. 유럽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뭘 갖다 줘? 총, 갖다 총 갖다 주고 연화 같은 것들을, 옷 같은 걸 갖다 줘. 그리고 뭘 사? 노예? 노예를 사. 그래서 그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어디다 갖다 팔아? 유럽. 그, 유럽? 아메리카. 네, 아메리카. 유럽. 아메리카에 팔아. 아메리카. 신대륙의 네. 노예들을 갖다 팔아. 왜? 거기에 또, 아메리카 신대륙의 목화 농장 아, 같은 아, 것들이 결국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 갖다가 노예를 팔아. 거기서 뭘 사와? 목화, 같은 것들을 사 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거 갖고 뭘 만들어? 면직물을 만들어. 그걸 다시 어디다 팔아? 아프리카에 팔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결국은 영국이 벌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 돈 가지고서 그 돈을 자본으로 해서 영국이 뭘 할 수 있었다? 기술을 발달시켜서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음. 이해가? 그 네. 산업혁명이 결국은 그 종잣돈이 노예 판돈이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 산업혁명이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대로 그 화려함, 그 과학 기술의 발달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안에는 바로
슬픈 노예들의 어떤 그런 눈물이 있었다는 거야. 피땀이 있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쌤이 되게 신기했어. 그런 생각을 별로 못 했었는데, 듣고 보니 말이 돼. 자, 또 한 가지. 이 책에서는 뭘 제기하고 있느냐. 왜 오늘날 아프리카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드냐. 그 이유들이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에서 일해야 될, 노동해야 될 사람들이 다 어디로? 신대륙으로 끌려갔다,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에는 뭐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일할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발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 100년 이상의 어떤 그런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결국 오늘날 이렇게 못 살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유럽이 져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는 안 나왔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잘 살게 됐어? 아니면 더 힘들게 살게 됐어? 음, 잘 살게 됐죠. 산업혁명 우리가 잘 살게 됐지. 산업혁명 이후에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부와 풍요를 누리게 됐어. 산업혁명 이후에 실제로 영아 사망률, 아이들이 굶어 죽고 지금도 물론 그런 애들 있긴 있어. 근데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는 거야. 건강 위생 상태가 개선되었어.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 기아 굶주린 사람이 줄어들었어. 분명히 뭐야? 성과고 좋은 점이란 얘기야. 그럼 산업혁명 좋은 거 아니냐? 좋지. 그런데 문제는 그 산업혁명이 처음 도입된 시기부터 산업혁명으로서 그 성과가 골고루 나눠지는 그 시기까지 그 걸리는 그 중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른바 기계 파괴 운동이 뭐야? 아, 그 러디어트 뭐였어요? 러다이어트. 아, 그 러다이어트. 기계 파괴 운동 왜 벌어져? 그 사람, 그게 네, 너무 소외된 사람이 생기니까. 일자리를 잃었어, 노동자들이. 내가 그동안 그 기술자에서 그 뭐 실 뽑는 기술자였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는 것보다 기계가 훨씬 더 잘해. 나는 뭐 하는 거야? 잘리는 거야. 일단 실업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갑사 노동력, 애들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일을 옛날에는 숙련된 장인들, 기술자들만 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그 기계를 바탕으로 놓고 옆에서 뭘 해주는 거니까 애들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키는 거야. 아주 싼 값에 장시간 노동.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구들만 자본가들만 배불리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산업혁명 도입 초기에는 수많은 노동자들,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은 그 이전보다 엄청난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 어, 지금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우리가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로봇, AI의 출현,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업혁명의 결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잘 살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 로봇의 등장과 AI 등장이 우리의 삶을 뭐 할 거다?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다. 산업혁명에서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냐. 맞는 얘기지. 맞게 들리지.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데 산업혁명 그 당시에 그 전환의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 겪었던 것처럼 그럼 지금도 그 전환의 과정에서 누군가가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그 전환의 과정 자체가 그 전환의 과정에서 낙오된 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될 지점들 아닌 건가. 단지 역사를 배운다는 건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고통, 잘못 이런 것들 들면 우리가 그 일들을 반복하지 말자고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준이, 준이, 진행. 네? 아, 저 끝났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사 뛰어넘기 2권 이 책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지석 그 2의 얘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이 어쨌든 여러분 학교 교과서보다는 좀 더 뭐해? 그 내면, 그 이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책들이 각 국가사를 읽어보면
더 사실 긴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건데 이거는 두 가지. 하나 중요한 것들만 뽑았고 또 그것들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책 같은 경우에 저자가 아까 선생님이 그 말했던 몇 가지 관점들. 강대국이 어떻게 강해졌는 건가라는 부분들. 또 훌륭한 리더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양면성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이 나름 이렇게 쉽게 잘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권 말고도 1권, 3권 또 여러분들이 봐서 세계사의 어떤 그런 큰 흐름을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은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도 더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근데 글쓰기 숙제를 쌤이 지난주에 냈던 거 기억나? 뭐였어? 그 시, 시 몇 편 골라서? 두 편 골라서. 여러분이 음, 그 시를 원래 있던 그 시집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학교 교과서에 나온 동시도 괜찮고, 시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어떤 시집에서 뽑은 것도 괜찮고,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괜찮고 해서 일단은 어떤 시를 여러분이 추천하느냐. 여러분의 수준이야. 어떤 시를 추천하느냐. 그 시 자체가 중요해. 여러분이 추천하는 시가. 두 번째, 그 시에 대해서 뭘 써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가 그 시에 대해서 해설을 써야 돼. 첫 번째, 그 시를 풀어서 쉽게 설명해야 돼. 이 시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풀어서 쉽게 설명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그 시를 쓴 시인이 의미 있는 시인일 경우에 그 시인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시인에 대한 정보를 줘야 돼. 세 번째, 그 시가 갖고 있는 시어 자체의 특징들, 뭐 비유법이라던가 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설명해 줘야 돼. 네 번째, 그 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갖는 의미, 감상, 이런 부분 써줘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그 시에 대해서 뭐? 평가. 요 다섯 가지. 요 다섯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에 대한 해설을 써가지고 다음 주에는 시도 발표하고 해설도 발표하고 두 편 이상. 질문. 다음 주 글쓰기 숙제 관한 질문. 근데 다음 주에 또, 시험 끝나고 어디 음, 가가지고 금요일 날에 음. 네, 수업을 못 맞아요.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래, 어쨌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아, 올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오고, 뭐, 가는 사람이 어쩔 수 없고, 뭐, 금요일 날 시간 안 되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오든지, 토요일 날 아침 10시 40분인가? 어쨌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고. 숙제에 관해서 질문 없고, 다음 주 시험이야. 아이고, 그래. 시험 끝나고 잘 놀 생각 하면서, 어쨌든 시험 기간 또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네. 음.